국제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이 중요한 국제 협약은 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조직적인 권리 침해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전 세계 장애인 운동 진영에 새로운 법적 구조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권익 옹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막강한 도구입니다. 먼저 이번 회의에 저를 초청해 발표 기회를 주신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헝가리의 장애인 당사자가 당면한 후견인 제도, 시설화,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선택의정서의 조사 제도를 저의 단체와 다른 연대 단체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발리더티 재단은 공식적으로는 MDAC, 즉 정신장애 권익옹호센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20년 전에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서 현재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은 장애인, 그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지적,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권리 증진, 보호,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발리더티는 창립 이후 중부, 동부 유럽 전역에서 장애인 단체 및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전역에서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리더티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자문지휘, 유럽의회의 국제 비정부기구 컨퍼런스 참가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의 옵저버 자격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활동의 대부분이 유럽과 아프리카 각국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권익 옹호와 역량 구축에 광범위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UN 시스템의 활동, 특히 조약기구의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헝가리가 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13년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진전이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황이 변했을까요? 세상에 선의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왜 선택의정서와 권리협약하에서 진행되는 조사 제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은 다음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이후로 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거의 9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권리협약 비준 이후에도 자신의 법적 권한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박탈당한 장애인의 숫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실상 지난 몇 년간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나 후견인 제도 하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숫자를 고려했을 때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법률과 정책 차원에서 헝가리는 사실 2013년 국가 후견인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최초로 법률에 의해 조력의사결정이란 명칭을 가진 후견인 제도가 대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새로운 지원 시스템은 당사자의 정신 능력에 약간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장애인만 활용할 수 있고 사실상 조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또한 동시에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식적인 조력 제공인도 후견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을 위해 일을 하거나 그 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수백 명 미만의 장애인만이 후견인 제도를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조력의사 결정 합의 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종종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의사, 사회복지사, 심지어 선생님도 아이가 성인이 되면 보호의 형태로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분 후견인 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지만 종국에는 제한 없는 완전한 후견인 제도로 가는 방식으로 사실 부분 후견인 제도 하에서 자신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대부분의 장애인은 자동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제도에 대한 검토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에 의해서는 10년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리협약 비준 이후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발리더티와 파트너들은 정부 쪽에 진정한 변화와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발리더티가 수도 부다페스트 바로 외곽에 위치한 악명 높은 토파즈 사회복지시설에서 220명의 성인과 아동 장애인이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폭로는 국내 국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현대 유럽 사회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장애 아동이 지속적으로 구속복의 결박을 당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광범위한 공공영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추가 폭로 속에서 우리는 토파즈 시설이 EU 구조투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비록 당시에 우리는 EU 자금이 실제적으로 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막대한 양의 자금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시설에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고문, 학대, 기타 인권 침해 행위를 밝혀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 EU 자금 지원을 받아 국가의 시설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권리협약의 내용과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공식적인 정부의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선택의정서 6조 하에 수립된 조사제도를 실시하고 권리협약위원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우리의 결정을 도출하는 데 동력이 되었습니다. 발리더티는 권리협약위원회에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조사제도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선택의정서에 따라 개시된 세 번째 권리협약위원회의 조사였습니다. 또한 이는 권리협약 5조와 더불어 12조, 19조와 관련된 첫 번째 청원이었습니다. 법률 권익 옹호 단체로서 발리더티는 국제법 하위조사 제도의 예외적인 본질을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된 청원을 제기할 때 장벽이 매우 높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요청의 법률적 범주가 이전에 영국과 스페인에서 진행된 2건의 조사만큼 범위가 넓은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그룹 희생자를 위한 국제적인 구조를 제공하는 개인별 청원이나 개인 통보와 달리 조사제도 절차는 권리협약의 심각하고 조직적인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조사 절차가 법, 정책, 공공기관 관행에 대한 상당히 광범위한 검토를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권리협약의 심각한 침해에 있어 국가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누적 평가를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항과 관련해 이전 법리 해석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는 법률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맞추어 분석을 진행했으며 협약에 따른 국가의 핵심 의무 파악 및 특히 우리의 견해에 따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 핵심 권리의 중대한 침해에 있어 헝가리 정부의 논란이 되는 책임성이 불거지는 이유를 확인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12조 법적 권한에 대한 권리는 천부적인 시민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이런 조항을 담은 협약 비준 순간부터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후견인 제도가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조력 제공 시스템으로 바뀌는 대신에 후견인 지정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사실상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을지라도 현실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처럼 지속적인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장애인은 계속해서 후견인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후견인 제도가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19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과 통합에 대한 권리는 다양하게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여러 요소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즉시 적용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국가가 시간을 거쳐 상황을 개선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점진적 현실화의 원칙에 해당하는 측면을 포함한 혼합적 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우리는 12조, 19조에서 기술된 차별의 형태가 정책 결정자 일부의 단순히 일시적인 혹은 일반적 문제의 간단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헝가리법, 정책, 관행안에 사법제도, 노동시장 접근, 일반 공공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포함해 공공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구조적인 차별의 형태가 시스템적으로 조직화되는 다양한 차별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헝가리 헌법이 지적, 사회 심리적 장애인의 정당 활동 금지, 공직 선출이나 사법제도 내에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장애인 가족 지원 제공에 취약한 공공정책 프레임워크를 조명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에 마음이 아프지만 지역사회 내에 이용 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포기하거나 시설에 위탁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017년 20차 세션에서 권리협약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할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절차 다음 단계를 상세하게 분류한 내용은 조사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권리협약위원회도 또한 2019년 초에 헝가리에 현장 조사단을 파견해 2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인터뷰하고 2,3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를 수집했다는 점입니다. 조사 절차가 엄격하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반면 해당 국가의 현장 방문은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위원들이 개인적 경험을 수집하고 헝가리 장애인의 증언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단은 또한 실질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정부 고위 관료와 대화를 나누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삶이 실제로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협약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모든 증거를 세심하게 평가하며 권리협약위원회 위원들의 상호 점검의 노력을 보여주며 발리더티와 유럽 자립생활 네트워크 ENIL, 헝가리 시민자유연맹 TASZ뿐만 아니라 수백의 다른 정보 제공자로부터 수집한 증거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론은 사실의 통합적 발견 내용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사실 여러 단편적인 정보를 개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권리협약위원회의 특별한 노력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헝가리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인권 침해에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최종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권리협약위원회가 심각한 또는 조직적인 한계 상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둘 중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관련 당사국 정부가 권리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권리협약위원회는 권리 침해가 심각하며 이는 희생자를 더 분리, 고립, 피폐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또한 확인된 침해 내용의 규모, 빈도, 성격,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권리협약위원회는 헝가리에서 계속해서 운영 중인 후견인 제도와 시설화는 상당수의 헝가리 장애인의 삶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적, 사회 심리적 장애인의 상황에 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분리와 고립을 영구화시키는 심각한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권리협약위원회는 의도적으로 또는 다른 영향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불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화된 법, 정책, 관행의 시스템에서 유래된 권리 침해의 조직적인 면을 설명했습니다. 권리협약위원회는 특히 손상에 기반을 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또는 구조적인 패턴을 지적하고 이것이 조직적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사 제도 덕분에 조사를 통해 드러난 침해 사례는 범위가 넓으며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침해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헌법에서부터 국가 사회보장 정책, 심지어 사회복지사, 변호사, 법관, 기타 공무원의 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구조적 차별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현 국가 시스템은 조직적인 인권 침해 발생을 조장 및 촉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협약위원회는 또한 장애 아동과 관련된 권리 침해가 심각하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 침해가 장애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널리 퍼져 있으며 국가 시스템 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법적 분석은 헝가리가 단순히 권리협약 이행에 실패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정부가 심각하고 조직적인 권리 침해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엄중하고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협약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몇 가지 향후 과정의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조사 보고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내법과 정책 측면에서 권위 있는 선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차원에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련의 매우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후견인 제도 철폐와 후견인 보호의 대상인 모든 개인의 법적 권한 회복을 요청하기 위한 헝가리 민법의 개정 필요성이 담긴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보고서는 또한 국내 차원에서 후견인 제도 소송 과정, 후견인 지정 결정에 제동을 걸고 직간접적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 활용을 위한 법적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런 사례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둘째, 보고서에는 정부가 진정으로 조력과 활동 보조인 제도의 수립과 시행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에 대해 명백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리협약위원회는 국가 예산 배정의 변경, 시설자금 지원 중단, 지역사회 기반 및 직접 지원 형태의 예산 재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이런 프로그램에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과 정부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장애인 단체를 위한 강화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셋째, 권리협약위원회는 장애인의 분리를 통해 그들의 고립을 유지 확산시키는 정책, 특히 시설의 유지, 리노베이션, 확대, 신규 시설 건립과 같은 사업에 유럽 구조 투자 기금과 같은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선언의 중요성은 헝가리를 뛰어넘어 EU에도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 있는 분야의 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리더티를 포함한 장애인권 옹호단체는 지난 수년 동안 EU의 이점과 관련해 보다 명확하고 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헝가리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수백만 유로의 자금을 종종 그룹홈이라고 불리는 신규의 소규모 시설을 설립하는 잘못된 계획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정책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런 자금 투입 계획이 권리 협약에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유럽 장애 인권운동 진영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U의 권리 협약 비준을 고려했을 때 이번 조사는 또한 유럽위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럽 법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잘 다듬어진 전략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이 조사 보고서는 권리협약 12, 19, 5조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의무를 세분화했다는 면에서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에 정부 측의 국제법 하에 정부의 긍정적, 부정적 의무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구시대적인 고립과 분리지도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사에 기여했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발리더티는 자신의 국가에서 조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들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발리더티와 우리 파트너들은 권리협약위원회의 조사로 도출된 권고안 이행의 과정과 정도를 헝가리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며, 또한 헝가리 정부의 2차 정기 검토 기간에도 우리의 분석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EU 기금에 문제가 있는 지원 관련해서 우리는 권리협약위원회의 차기 EU 정기 검토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예정이며, 기금 사용과 관련해 특히 이 기금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기금 집행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미 드러난 침해 사례를 시정하고 이런 끔찍한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EU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저는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장애인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는 지난 20여 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공적인 장애인 권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정의, 통합, 평등의 진전이라는 어렵게 획득한 성과물을 다시 되돌리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반면, 장애인 당사자, 연대단체, 활동가들 또한 이러한 위기로 인해 모든 것이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익 옹호 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진정한 권리 기반의 접근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장애운동은 시의 기반의 접근법이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하고 결국에는 비생산적으로 만들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내용을 앞으로 수개월, 수년에 걸쳐 전 세계의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관한 광범위한 인식을 높이고 향후에 선택의정서 비준 수준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 명제에 기반을 둔 국제적인 구조에 뒷받침된 당사자 스스로 주도하는 권익 옹호를 강력하게 진행했을 때 함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저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의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는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